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료원 내분비내과 안종하고요. 좀 쉽게 당뇨병이 뭔지, 왜 당뇨병이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제목은 일단 조용한 혈관 파괴자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게 당뇨병이 그냥 혈당만 소변으로 나온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게 야기하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영화들도 많이 개봉을 안 했고 제가 기억나는 영화가 2년 전에 개봉했던 모가디슈라는 영화인데요. 여기 이제 북한 대사관의 최고 높은 역할을 했던 이 이명수 대사관으로 나온 사람이 2, 3일간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인슐린을 맞아야 되니까 남한 측에 남아있던 인슐린을 도움을 받아서 맞는데 당시 상황에는 저렇게 펜형 인슐린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사를 뽑아서 이제 배에 주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흔히 당뇨병이라 그러면 다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되는가? 다 인슐린이 무조건 써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병은 말 그대로는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에요. 그럼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게 왜 나오나? 그럼 당뇨병은 그냥 소변이 달아지는 병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몸에서 일을 막 하고 있는 건 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계속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건 세포고 그 세포의 연료가 되는 게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먹은 음식은 안에서 여러 가지 성분으로 나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포도당이 연료가 돼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이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면 좋은데 그냥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통해서만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은 단순히 그냥 당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세포가 일을 할 수 있게 연료를 배급해주는 마치 주유소에서 얘가 차라고 생각하면 기름을 넣어주는 호스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인슐린이 부족해지게 되거나 인슐린은 나오지만 인슐린이 이 작용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작용이 불충분해지면서 당이 혈관에서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게 되면서 넘치는 당이 원래는 이 신장이란 곳에서 완전히 걸러져서 소변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이미 신장에서 거를 이상으로 너무 혈액 내에 넘쳐나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변이 달아진다 해서 당뇨병이라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은 단순히 소변에서 당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당이 올라가지만 그 당을 세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그런 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30세 이상이 이제 16%라고 하면 30세 이상 10명 중에 한두 명이 이미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면 10명 중에 3명은 이미 당뇨병이 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상당히 많아졌고 우리가 인구수로 말하면 525만 명으로 상당히 많다. 예전에 70년, 90년대만 해도 당뇨병 환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면 최근에는 그 수가 7배, 8배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지금은 30세만 넘어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당뇨병이 있고 65세가 넘어도 10명 중에 3명이 당뇨병일 수 있다. 적게는 3명 중에 1명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그중에 당뇨병이 있게 되는 거죠. 나이에 따른 당뇨병 환자 비율이 있는데 30세 이상에서 아까 16.5%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중년 이후의 대사병이기 때문에 50세 이후로 보면 50세 이후에도 거의 30% 가까이 비율로 있고 남성분들이 조금 젊을 50대에 좀 비율이 더 높고 여성분들은 좀 70세 이상 더 고령일 때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면 나는 지금 다 괜찮은데 당뇨병이 증상이 없는데 당뇨병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당뇨병을 지칭하는 3다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보여드린 다음, 다뇨, 다식이라는 증상이에요. 이게 왜 생기는지 아까 처음에 제가 당뇨병의 병인을 얘기했을 때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몸 세포는 포도당을 얻어야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해져서 당이 안 들어가니까 세포는 배가 계속 고파요. 계속 배가 고프니까 계속 먹게 하죠, 몸을.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거고 많이 먹지만 그 당이 계속 세포 내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넘치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될 때 혼자 나가면 좋은데 얘네들이 물을 끌어당겨서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소변이 물을 끌어내서 가니까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다음 단요 다식이 생기는 건데 사실 이것은 혈당이 200 이상 꽤 높은 환자들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증상이고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이나 그냥 우연히 보건소에서 검진해서 올 때 공복 혈당이 100 조금 넘어요. 뭐 이 정도의 혈당에서는 사실 저런 증상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전신 증상으로 체중 감소나 뭐 피로, 그다음에 밥을 먹으면 피곤하고 염증도 잘 생기고 뭐 시야도 조금 흐린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 경우가 가장 흔해서 우리가 증상이 없다고 해서 당뇨병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난 누가 해야 돼요? 저 맨날 당뇨병 검사해야 돼요?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뭐 40세 이렇게 더 나이가 많았어요. 권고하는 기준이. 그런데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세 이상에서도 10명 중 한두 명이 당뇨병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이번에 낮춰져서 35세 이상의 성인은 당뇨병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성인이 된 사람은 위험인자가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게 위험인자가 여러 가지 적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굉장히 뚱뚱하신 분들, 고혈압이 같이 동반돼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미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이 생겼던 환자분들 아니면 내가 옛날에 임신을 했었는데 임신 때 혈당이 높아서 임신성 당뇨로 진단받았다. 그런 환자들이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분들이고요. 내가 다른 병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약이 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갔다거나 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약이라고 들었다 하는 분들은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그럼 왜 생길까요? 당뇨병이 최근에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확실히 많이 경제가 발전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서양처럼 먹는 식품이 많아지고 살이 찌고 비만한 원인들도 물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이나 뭐 무절제하게 먹는 것, 과식, 비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인이 되긴 하지만 예전에도 당뇨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무조건 우리가 생활 습관이 다 바르고 해서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유전이나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건 저희가 조절할 수 없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없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막 밥을 많이 먹고 비만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당뇨병을 생길 수 있어서 누구나 당뇨병을 생길 수 있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상은 뭐예요? 정상은 뭐고 당뇨병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물론 건강검진에서 당이 높대요 라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가 당뇨병이라든지 부모님이 당뇨병이라든지 해서 혈당 측정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혈당 측정기로 내 혈당을 그냥 재봤더니 혈당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혈당 측정기로 진단을 내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피를 뽑아서 한 검사로 이제 정상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냥 아무 때나 혈당을 찔러서 높은 것 같은데요 하고 오면 안 돼요. 건강검진하기 전날 자정부터 굶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8시간 정도를 굶고 하는 검사를 하거나 당화 혈색소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피 안에 포도당이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이 우리가 흔히 빈혈을 일으킨다고 하는 적혈구에 붙어 있어요. 당화 혈색소라고 적혈구에 붙어 있는 이 혈색소는 한 3, 4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3개월 정도의 평균을 보여주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75g 경구 당부화 검사라는 것은 식후 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밥을 이걸 먹냐 저걸 먹냐에 따라 그건 바뀔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요 용액을 먹으면 밥 먹은 거랑 비슷해요 라고 해서 주는 그런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3가지를 기준으로 진단하거나 아니면 증상과 함께 진단을 하게 되는데 정상은 공복 혈당은 100입니다. 정상은 100이고 당화혈색소는 5.6 그리고 이렇게 식후 혈당이라고 치면 한 2시간 정도 있다 한 혈당이 140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이었다가 당뇨병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마치 신호등처럼 정상이었다가 당뇨병 전 단계였다가 당뇨병을 가기 때문에 바로 당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할 때 공복은 126, 당화혈색소는 6.5, 그리고 그 식후 검사라고 제가 얘기했던 그 75g 경구 당부화 검사는 2시간에 200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이에 한 60, 이 사이에도 1% 정도, 이 사이에도 26이라는 혈당의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정상에서 당뇨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잘 유지할 수도 있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이나 다뇨나 다식 같은 그런 심한 증상이 있을 때 이미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측정한 혈당이 200이 넘으면 그냥 당뇨병으로 한 번에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뇨를 진단하는 거지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찔러봤는데 당이 높다 그걸로 진단하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괄적인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혈당이 뭐 200인데 저는 저런 증상도 없고 괜찮은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혈당은 지금 마치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이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당뇨병을 조절해야 되는 건 그 밑에 합병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로 가고 있는데 저것만 보고 있다가 이미 배가 침몰해버리고 알게 되면 이미 때는 늦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우리 몸의 전신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 혈관이 에너지를 결국 세포한테 전해주는 그런 배급로입니다. 이 혈관이 아주 튼튼한 파이프면 참 좋겠는데 아주 튼튼한 파이프는 아니에요. 얘네도 다 단백질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손상을 입기가 쉬운 상태들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혈관이면 젊었을 때 태어나서 아주 어린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혈관이 튼튼하고 깨끗하고 새로 설치한 파이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 찌꺼기가 쌓여서 좁아져서 줄어들다 보면 그 이하 세포들한테는 영향이 가지 않으니까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몸엔 굵은 혈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가느다랗고 얇은 혈관도 있어요. 그럼 어느 혈관부터 막힐까요? 당연히 얇은 혈관부터 막히겠죠. 혈당이 당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런 혈관에 때가 끼고 혈관들을 막히게 하면서 결국은 가느다란 혈관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에 혈관이 있으니까 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머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장 또는 발 그리고 신경 모든 곳 전신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미세혈관.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가는 혈관이 제일 문제가 돼서 당뇨병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눈과 신장과 신장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실명 원인 중에 1위가 당뇨병성 망막변증인데 우리가 그냥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뭐 눈이 침침한 것 같아요 하고 많이 오시는데 각막의 문제가 아니라 눈을 싹 들여다보면 이 뒤에 혈관이 있습니다. 눈 뒤에. 이 혈관이 막히면 이렇게 핏줄이 터지게 되고 막혀 있으니까 우회로를 만들려고 새로 신생혈관을 만들게 되면서 이 망막병증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초기에는 당 조절만 잘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어느 정도 하면 좋아지지만 저게 너무 심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투석 1위가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신장을 망가뜨리는데 신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 혈관과 그런 것들이 가느다랗게 뭉쳐있는 채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 혈관이 당으로 망가져서 뭉쳐지면서 거르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거품류, 단백뇨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신경도 미세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보급받고 있는데 걔네들이 차단돼서 막히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화끈거리거나 갑자기 시리거나 또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지거나 하는 신경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면 눈 증상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1년에 한두 번은 안과 선생님을 꼭 봐서 눈을 체크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콩팥의 기능을 보려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변을 받아서 단백뇨가 나오는지 검사해보게 되고 신경에 이상이 없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감각 이상 변화를 보는 검사들을 해서 이런 합병증이 오지 않는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굵은 혈관 합병증이에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미세혈관보다는 막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막혀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뇌로 가는 혈관이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면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다리로 가는 혈관도 생각보다는 좀 굵습니다. 그런 혈관들이 막히면 말초 동맥 질환으로 당뇨발이라는 게 상처가 나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당을 왜 조절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설탕물에 절여진 상태랑 비슷하고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전 세계 사람들 당뇨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보니까 수년을 지났을 때 당화 혈색소가 7% 이하, 그러니까 조절이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게 당이 200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합병증 발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당을 잘 조절하면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기다 하더라도 별로 크게 돌아가실 때까지 영향 없이 잘 지내다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명도 하게 되고 투석도 하게 되고 신장도 변화가 생기면서 당뇨발도 생기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당에 따라 위험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실제로 당 조절이 안 될수록 각종 합병증의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뇨병만 있는 환자들보다 당뇨병과 고혈압 방금 있는 환자들, 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있는 환자들 어떨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생각보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60% 정도 되고요.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들은 거의 80~90% 정도, 거의 다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 당뇨병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같은 가족 같은 거예요. 비슷한 생활 습관과 병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보다는 2개,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하나 있을 때 숨은 암살자가 하나인 것과 이제 2개인 것과 3개인 것은 혈관이 막히는 속도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게 급수적으로 진행하면 결국은 몸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 그러면 뭘 먹으면 되냐고, 어떤 걸 먹으면 당뇨병이 좋아지냐고 하는데 당뇨병은 뭘 먹는 병이 아니에요. 뭔가를 자제하고 덜 먹어야 되는 거지 어떤 식품을 잘 먹고 뭘 추가로 먹어서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해드리는데 이런 아기 있잖아요. 이유식 시작하고 유아식을 시작할 때 어떻게 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골고루 주죠. 야채도 주고 뭐 과일도 주지만 뭐 고기도 양질의 고기로 주고 그리고 간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상당히 인공 조미료 이런 것들도 안 쓰고 굉장히 깨끗하게 많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생활하고 싶은 것도 생활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몸이 약해져서 다시 아기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깨끗해져야 돼요, 음식들이.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뭘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뭘 더 먹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마치 아기처럼 골고루 먹되 규칙적으로 먹고 뭔가 과잉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는 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운동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운동을 우리가 보통 땀이 좀 날 정도로 해가지고 하루에 30분씩 최소 주 5일 정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꾸준히 매일매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봐야 되지만 운동만 하고 맘껏 먹는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될 수가 없고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서 결국은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유지하고 비만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이 복부에 특히 있는 이 뱃살들을 빼서 날씬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뚱뚱하지도 않고 뱃살도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 조절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당이 높아요. 당뇨병이라는 게 생길 때 췌장의 기능이 60% 정도 남아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저런 걸 다 해도 췌장이 점점 노화돼서 약해지는 것까지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과 필요시에는 인슐린까지도 사용을 해서 혈당 범위를 잘 유지해야 우리 몸을 100세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하면 합병증이 생겨도 최소한으로만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뇨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무증상이 대부분이지 저런 증상이 있다가 왔을 땐 이미 당이 꽤 높은 상태인 걸 알아두셔야 되고 증상이 없다 해서 뭐 당화 혈색소가 8%지만 나는 괜찮다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을 막아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당 조절을 위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의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어떤 약에 의존해서 뭔가를 다 바꿀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교정과 함께 적절한 약물을 써서 합병증이 오지 않는 당의 범위를 잘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부분 실제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인슐린이라는 역할이 혈당이 증가돼 있는 상황에서 세포로 당을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그럼 그 정도에 필요한, 예를 들어 우리가 걷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가 있겠죠. 그만큼은 잘 저장을 이게 세포 내로 보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혈당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혈당은 간으로 보내거나 지방으로 만들어서 배에 쌓아놓거나 해서 우리가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 음식을 자주, 많이, 지속적으로 먹으면 걔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을 계속 꺼내다가 쓰게 되는 건데 인슐린을 계속 잘 만들 수 있고 무한으로 공급이 되면 다행이지만 인간의 몸이란 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콜라라든지 뭐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나 아니면 정제된 설탕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췌장이 결국은 좀 더 남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빨리 지치게 되고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 환자들도 그렇지만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또는 이제 당뇨병을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정제된 당 그리고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가능한 피하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인이 비싼 돈을 주고 혈당 체크기를 막 사서 당뇨병을 진단하려고 사라고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면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혈당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정상은 공복 혈당이 100이었고 식후 혈당이 2시간 정도에 한 14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공복 혈당을 저희가 보통 90에서 130 정도로 보고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이내 정도로 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혈당을 잘 조절하면 당화 혈색소가 아까 7% 아래 6.5% 정도로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런 걸 잘 조절하기 위해서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 공복이라든지 밥을 먹고 나서 2시간 이후라든지를 측정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사서 멀쩡한데 측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더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많이 오르는지 궁금할 때는 이제 음식을 먹어보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해서 이걸 먹으면 많이 오르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그거를 좀 피하고 양을 좀 조절하고 이런 데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한식이 좋은 구성이기는 한데 너무 공류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서요. 일반적으로 한 상을 본다고 하면 내가 한 3접시 정도는 나물류가 있어야 되고요. 2~3접시는. 예를 들어 뭐 시금치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뭐든지 적어도 2~3종류는 있어야 되고 밥은 한 공기는 넘기지 않게 또 이렇게 좀 마르신 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3분의 2공기 정도를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또 흔히 하는 착각이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세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빠지면 모든 병이 오거든요. 근육량을 잘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피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겹살이나 이런 굉장히 기름이 많이 낀 고기지 양질의 단백질은 많이 드셔야 되는데 좋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하얀 고기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생선류 또는 이제 두부,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고지혈증도 예방해주기 때문에 생선 한 토막에 뭐 두부 2접시 정도는 이제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고기도 먹고 당연히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는 이제 목살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이 살코기 부분을 쓰거나 소고기로 치면 우둔살 같은 거. 앞다리살, 이렇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가능하면 삶거나 찌거나 하는 쪽 요리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해서 2접시 정도는 단백질 공급원, 2~3접시 정도는 나물이 있으면서 밥은 3분의 2공기로 과잉하지 않게. 현미밥도 밥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당을 올릴 뿐이지 다 같은 공유군이기 때문에 걔는 좀 줄여주고 간은 세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짜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과일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바나나가 반 개가 한 번 분량이에요. 우리 보통 바나나 하나 먹으면 하루 분량 끝. 바나나 한 개면 그날 과일은 끝이고요. 사과로 하면 사과는 중간 크기로 하면 3분의 1쪽 정도가 한 번 분량이니까 사과 3분의 2 먹으면 그날 과일은 끝. 그리고 최근에는 과일들이 굉장히 고당도, 막 뭐 11브릭스 이래가지고 고당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야 됩니다. 저혈당 증세 있을 때는 뭐 초콜릿이나 요구르트로 조치하잖아요. 고혈당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생기면 당연히 병원에 빨리 와서 적절한 뭐 인슐린이라든지 경구 혈당 강화제로 혈당을 일단은 낮춰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몸에서는 걔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탈수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나빠져 있다거나 또는 내가 당을 이용하지 못하면 이제 얘네들이 지방도 꺼내 쓰고 단백질도 꺼내 쓰는데 깔끔하게 써지면 되는데 걔네를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몸을 산성화시켜서 산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3다 증상이 있을 정도의 고혈당이면 응급실이든 병원이든 내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냥 만약에 집에 있는데 당뇨약을 먹고 있는 난 당뇨병 환자인데 그냥 혈당이 너무 높다라고 할 때는 그런 원인이 있는지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과식을 했더니 혈당이 잠깐 올라갔다. 그런 것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기다려주면 떨어지지만 오늘도 높고 내일도 높고 지금 약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당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는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잘 조절되던 당이 갑자기 조절 안 되는 당뇨병 환자 중에 중요하게 감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무증상일 때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뇨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심장 혈관이 막힌 그 스트레스 상황이 혈당으로 반영이 되거나 두 번째는 뭔가 몸에 나쁜 병, 뭐 암 같은 나쁜 병이 생겨서 잘 조절되다 갑자기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공복혈당이 더 높고 식후혈당은 정상으로 나와요. 당뇨가 상당히 무서워서 혈병이 안 올라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공복이가 더 중요합니까? 식후가 더 중요합니까? 그냥 하루 종일 혈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복이랑 식후랑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몇 가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항상 공복이 식후보다 높다 할 때 그 식후를 보통 한 번만 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 식후 2시간, 점심 식후 2시간, 저녁 식후 2시간을 다 재지는 않고 그냥 공복 한 번 재고 아침 식후 재봤는데 아침 식후는 정상인데 공복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저녁을 좀 늦게 먹거나 저녁 식사 종류에 따라서 저녁에 혈당이 높아서 아침이 높은 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나 또 잠을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거나 코골이가 심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그 상태가 약간의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지속돼서 높은 경우도 있고요. 당뇨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약이 좀 많이 센 경우에 새벽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긴 해요. 근데 이제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을 다 잡기는 해야 되는데 공복 혈당이 약간 높은 정도로만 무조건 약을 세게 쓰지는 않고요. 그런 건 일단 생활 습관적으로 교정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약을 더 조정해 보거나 하는데 공복 혈당이 뭐 200 이렇게까지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